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부모의 역할 강의를 맡은 배진우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들 전부 많이 힘드시죠. 그런 관계로 이렇게 영상을 매개로 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역할인데요. 부모의 역할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큰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부모 역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초등학교 시절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이고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발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키도 커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정서도 발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에 오늘 가장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아이의 정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드릴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의 자존감 발달, 초등학교 시절에 자존감이 발달해야 된다는 것들이 오늘 메인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중이 부족한 아이, 주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제가 보다 보면 집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서 이 두 가지를 보통 학교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상 일부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시다시피 이제 자존감 발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뭐가 자존감인지 다 아시겠죠. 대충 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자존감 발달이 왜 초등학교 때 특히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이 아침에 어디 급하게 나가실 때 샤워하고 화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울 보면서 와, 내 잘났네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늘 자존감은 돌아갑니다. 뭐하고 비슷하노 하면 우리 몸의 면역하고 비슷한데요. 몸의 면역은 아시다시피 아이들 몇 명이서 캠핑을 갔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걸리는 애들도 있고 안 걸리는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신체적 면역은 늘 돌아가듯이 면역이 강하면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잘 바이러스를 막아내죠. 하지만 면역을 매일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떤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잘 막아내서 웃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면역도 우리가 생각도 못하지만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면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초등학교 때 발달돼야 될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이건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정신과학에서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 제가 나이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전부 다 어머니, 뭐 아이들 누구나 다 성격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정신과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이 성격이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를 보고 있다 보면 어른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 말 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성격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님이 성격이 아주 강박적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적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벽적으로 일을 하니까 당연하게 회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좋은 성격이죠. 일을 몇 개 넣으면 잘하니까요. 근데 그 성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집에 왔다,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봐서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인이 청소를 좀 덜 했다. 그러면 자기 눈에 더럽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좋은 성격일까요? 아니죠.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자, 이 아버님의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불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나 나쁘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격 대 성격은 좋나 나쁘나가 아니라 바로 맞냐 안 맞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 성격이 그럼 갑자기 만들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시다시피 20살 정도가 돼서 성격이 만들어지려면 어릴 때부터
천천히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20살이 넘어가서 어떤 성격이 구성됩니다. 똑같이 잘 아시다시피 눈사람을 만들 때 눈사람을 이제 우리가 공을 크게 만드는데요. 처음부터 크게 만들지는 않죠. 우리가 작게 만들어서 점점 굴리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핵이 단단하면은 아주 튼튼한 눈덩어리가 될 거고 만일에 이 핵이 튼튼하지 못하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겠지만 일정 정도 좀 허술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초등학교 때 발달돼야 될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발달이 돼야지 건강한 성격을 만들어지는데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지 못한 성격은 뭐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쉽게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스타일이 되고 건강한 성격은 아시다시피 잘 튕겨내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건강한 성격을 갖고 사회를 잘 살아가는 것들인데 이것들의 기초가 바로 초등학교 때 발달돼야 될 자존감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만 발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자존감을 획득하려면 어떻습니까?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저도 집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저보고 좋은 남편, 우리 아이는 저보고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환자가 잘 나와서 학부모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전 의사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느끼고 삽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70, 80이 됐다고 해도 내가 별로 인정 안 받고 싶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정받고 싶고 자존감을 살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왜 특히 초등학교 때 자존감이 중요하냐? 한번 보시면 우리가 키를 크는 걸 생각을 한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이 점점 더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매년 똑같은 키가 크지 않잖아요. 뭐 2cm, 2cm 크다가 급격하게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잘 아시다시피 사춘기지요. 그래서 사춘기 때 잘 크는 아이들 보면 1년에 10cm씩 확 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랬나? 사춘기 때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때 잘 자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 키가 훌쩍 커서 키 큰 어른이 될 거고 만일에 그때 키 커야 될 시점에 키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잘 못 먹는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해서 잘 못 크면 키가 작은 어른으로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듯이 초등학교 때 급격하게 발달돼야 될 자존감이 발달이 된다면 건강한 성격을 갖는데 큰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초등학교 때만 특히나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 어른이 돼서 우리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냥 내가 잘났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내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내가 됩니다. 엄마가 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아빠가 내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내한테 아니면 친구가 내한테 대한 평가가 바로 내 자신 셀프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 5살짜리 꼬마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들르겠어요. 뭐 안 사준다고. 그러면 엄마는 좀 힘드시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욕합니까? 욕 안 하죠. 5살짜리 꼬마니까요. 아이고 저거 터닝 메카드 안 사줘가지고 저하나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만일에 5학년짜리 학생이 마트에서 뭐 안 사니까 들르겠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한마디 하죠. 쟤 왜 저래? 자,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나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나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초등학교 전에 7살경에 유치원에 다니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번지랍다. 산만한 아이다. 그러면 자기 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흥에 겨워서 다른 반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뭐 되게 꾸중하십니까? 안 합니다. 조용히 듣고 옵니다. 근데 3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1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흥에 겨워서 2반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게 꾸중하십니까? 요즘 그러시진 않겠죠. 조용히 데리고 오시죠. 그러고 나서 뭐 하시죠? 집에 전화해서 야가 산만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전혀 아이는 하는 행동이 비슷하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이는요, 초등학교 전에는 뭘 싸우거나 좀 늦거나 뭘 잘못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8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되죠.
그리고 수업 시간 조용해야 되죠. 쉬는 시간 떠들지 말아야 되죠. 숙제는 다 해야 되죠. 학원 갔다 와서 학원 숙제도 다 해야 되죠.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때그때마다 엄마, 선생님, 친구들에게서부터 점점 더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가 바로 내가 됩니다. 잘했니 못했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평가가 이제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급격하게 발달하는 아이들은 셀프 이미지, 내한테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클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꾸중을 듣는다면 그 아이는 결국은 내가 실제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점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한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존감은 도대체 뭐냐? 잘 보시다시피 자기 존중감, 긍정적 자아상 이런 것들입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존감이 발달은 됐는데 뭐하고 연관이 되냐? 여기 보시면 배려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존감은 되게 좋은 것 같으니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좀 헷갈리죠? 얘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존감이 우리가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들만 놓고 봐도 이렇습니다. 우리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 배가 좀 불러야 다른 사람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그게 저를 포함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내가 마음도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어야지 다른 사람이 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야기도 해주고 카운셀링 할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내가 남편 일로 시집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엄청 힘들어 있을 때 옆에서 뭐라고 하면 들리지 않지요. 내 코가 석잔데요. 자, 마음도 마찬가지듯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럴 때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편히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내가 엄마한테 꾸중 듣고 선생님한테 늘 꾸중 듣고 늘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를 보는 아이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내 코가 석잔데 도와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했던 애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일에 못 도와준다면 그 상대방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쟤는 원래는 착한 애인데 엄마한테 너무 꾸중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어서 애가 자존감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상대방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저 아이는 그냥 배려심이 없는 아이로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배려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십도 생기고 같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면담을 할 때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 저 자존감 떨어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내가 뭘 물으면 선생님 저는 잘 못해요. 안 해봤어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애 중에 한 친구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선생님 저 바보예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IQ가 130이 넘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IQ가 130이 넘으면 머리 좋죠. 130이 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뭐냐? 얘는 이 바보 같은 게 잘 못한다. 지가 객관적으로 머리가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그게 주로 엄마든 누구든 간에 그런 평가를 했겠죠. 이 바보 같은 게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그렇게 들린 것들이 자기 이미지가 돼버려서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 잘 키우고 싶죠. 저도 그런데요. 근데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키우면 되냐? 여기 보시면 일관성 있게 양육하자. 두 번째는 밀착된 관계.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애정 표현 자랑. 혹시 말 중에 모르는 말 있습니까? 다 하시죠. 다 뻔히 아는 말이에요. 좋은 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고 도덕책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행하냐? 정말 제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하루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 그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나마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 그전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는 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쯤 하다 보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찌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죠. 그래 또 모르고 살다가 한 6개월 모르고 살다가 우연찮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다가 이렇게 책을 봅니다. 여성동화 구어로 별책 부르게 보면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법.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또 다시 한번 회개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한번 열심히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또 한 일주일 가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인생이 쭉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일주일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번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과 한번 알고 대하는 것들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원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자. 이것들은 많죠. 주로 제가 보고 있는 친구들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주로 뭐 학습이 잘 안 되는 친구, 집중이 떨어지는 친구, 뭐 틱이 있는 친구, 아니면 뭐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집들 한 10집 정도가 오면 그 중에 한 대여섯 집은 엄마도 같이 교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정신 이상해서 교정하는 건 아니고요. 엄마도 스트레스를 늘 받아 있으니 힘들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교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아짐으로써 아이를 교정하지 않아도 아이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데 주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격려를 해주죠. 좋은 말이죠. 다 아시는 말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늘 한 70점, 점수를 70점 정도 맞아오다가 어느 날 순간 100점 맞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막 집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100점 맞았어 이러죠. 그러면 엄마는 너무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니까 칭찬해 줍니다. 아 100점 맞아서 잘했다고. 근데 한마디 더 하시죠. 너 그만에 100점 몇 명이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 100점을 잘했는 거에 대해서 100점을 맞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하지만 거기서 칭찬을 끝낸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야, 니 100점 맞아서 참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100점 못 맞으면 나는 별로 안 좋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야 100점 맞았는 것도 참 잘했고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100점 맞으려고 이번에 노력을 예전보다 참 많이 하더라.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칭찬을 더 해주신다면 아이는 엄마가 뭘 좋아하는구나. 100점도 100점이지만 열심히 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걸 포커싱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꾸중하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칭찬은 그 일을 자꾸 더 하라는 거죠. 뭐 공부 잘했으면 칭찬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꾸중을 하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꾸중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니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뭘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나 꾸중할 때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잡아서 어떤 것들이 잘했다. 어떤 것들이 못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아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약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위에서 내가 인정받고 난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할 때 스스로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근데 반대로 자꾸 꾸중을 들으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나는 못하는 사람.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 다 아는 겁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계속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다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다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애들 중에 시험 불안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도리어 내가 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 불안 때문에 저한테 와서 어떤 교정을 받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 칠 때 불안한 건 정상이죠. 근데 불안이 하나도 없는 게 0이고 불안이 너무너무 많은 게 100이라고 하면 이 불안이 0이 될 때 집중력이 제일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 30 적절하게 내가 공부를 좀 해야지 시험 잘 쳐야지라는 약간의 긴장이 있을 때 집중력이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도리어 반대로 이 불안이 50, 60이 넘어가면 도리어 집중력을 깨니까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옆집에 아주 호화스럽게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죠. 뭐 질투심도 좀 나고 나도 가고 싶다는 느낌.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니까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라도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입니다. 남편한테 가서 우리도 놀러 가자라는 이런 액션이 취해지죠.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시험을 잘 쳤는데 엄마가 칭찬도 없고 못했을 때 꾸중도 없고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잘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칭찬, 적절한 꾸중, 그리고 또 내가 쟤를 이기고 싶다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적절하게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액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적절한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지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거나 너무 오래되면 문제가 되겠죠. 옆집에 해외 여행을 갔는데 내가 우울증 걸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댐이 이렇게 막고 있고 물이 이렇게 점점점 찹니다. 근데 이 물을 스트레스라고 하면 점점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마음의 방어력이 막아냅니다. 한두 번 스트레스 받았다고 누가 병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쭉 쌓이다 보면 깔랑깔랑 넘치기 바로 직전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많아져서 댐을 확 뭉개고 확 넘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병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넘기 바로 직전 깔랑깔랑 하는 거, 뭐 화병, 뭐 만성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노 하면은 보시면 자 보이세요? 위에 분노, 옛날하고는 다르게 원래 분노가 많은 사람이 많은 건 정상입니다. 근데 그전하고는 다르게 짜증이 많이 난다든지 오른쪽 보시면 기억력 감소,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두통, 피로, 우울 보시면 뭐 만성질환, 소화불량도 오고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어머님들 어떠실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한 서너 명이서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근데 커피숍에 가서 한참 커피를 먹다가 내가 기분이 괜찮고 편안할 때는 친구가 오늘 농담 삼아 야, 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네, 못생겼다 와 이렇게 반응하죠. 그거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했을 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내가 남편 일로 시집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 있는데 친구가 많이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반틈은 욱하죠. 니는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반틈은 어떠냐 하면 그때 바로 화를 낼 용기가 없어서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때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떠오릅니다. 이걸 강박이라 하고 트라우마를 받은 거니까 나름대로 계속 정화하려고 계속 생각이 떠오르죠. 밤에 자려고 하면 또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특히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저 오른쪽에 보시면 기억력 감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내과에 가시면 기침을 해서 막 가요. 그럼 기침하는 원인이 감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폐렴일 수도 있고 폐암일 수도 있죠. 같은 증상이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다른 것처럼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는 애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우리가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이 깨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만 교정하면 집중력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 집중이 떨어진 아이들은 떨어진 대로 또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는 학습이 떨어지고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꾸준하면 안 되고 얘가 혹시라도 힘든 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다 살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질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암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뇨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건 쭉 넘어갈게요. 고혈압도 있고 뭐 기관지 천식도 있고 당뇨도 있을 거고요. 자, 과민성 대장증 뭐 이런 것들, 비만, 신경성 식욕부직증 뭐 이런 두통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쭈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 듣고 갑자기 바꾸시 생각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친구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더 칭찬해 줄 걸 찾아보자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 가지 실천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세 번째 보면 동감해 주는 말 한마디입니다. 아이들이 만일에 학원에 갈 때 엄마 학원 가기 싫어하면 뭐라 합니까? 보통 택도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감해주는 말 한마디는 딴 게 아닙니다. 동감해주는 말 했을 때 상대방, 그게 남편이든 아이든 부인이든 간에 동감해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많이 줍니다. 없어지는 건 아닐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엄마 학원 가기 싫어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숙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데 동감해주는 말 한마디는 이런 겁니다. 아이고 네가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라는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학원에 보내세요. 학원에 보내시지 말란 뜻이 아니고 인정을 해주고 야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과 네가 힘들었구나 근데 이런 이유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스트레스를 일정 정도라도 줄여서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좀 더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더 많은 예나 아니면 2부에 이야기할 집중이 떨어진 아이나 아니면 학습이 떨어진 아이들의 특징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다음에 학교로 찾아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찾아가서 좀 더 길게 1시간 반 정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못하는 강의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